네, 김건희 씨가 특검에 출석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조사가 시작됩니다. 구속 후 세 번째 소환 조사인데요. 오후에 조사가 시작된 만큼 김 씨의 동의가 있다면 심야 조사도 가능할 전망이지만 건강이 변수입니다. 관련 소식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건희 씨가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사복 복장에 수갑을 찬 상태, 이 상태로 소환 조사를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미결 수용수, 그러니까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고 어떤 유죄의 판단을 받지 않은 채로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복을 입고 조사 과정에는 출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수갑은 찬 상태로 이제 경호 차량이 아닌 호송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당초 오후 2시부터 이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보다 좀 일찍 도착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아마도 지금 조사를 위해서 이제 회의실 같은 공간, 마련되어 있는 조사실 공간에서 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예측이 됩니다. 예, 구속 후에 앞선 두 번의 조사에서는 오전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오늘은 오후 2시부터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오전에는 구치소에서 대면 진료를 받았고 또 변호인 접견도 한 걸로 알려졌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오후 2시부터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조사가 가능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요. 네. 당초에는 어제 소환 통보가 있었지만 김건희 씨가 직접 자필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고요. 이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하루 이 조사 일정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예. 물론 하루 사이에 어떤 건강상의 우려가 사라지진 않았겠지만 적어도 특검 측에서는 충분한 휴식 시간의 보장 내지는 대면 진료를 통해서 건강 상태의 확인을 위한 그런 준비, 배려는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 보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는 변호인 접견이라든가 구치소 내에서 이 질병과 관련된 대면 진료를 진행하고 오후 2시부터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야간 조사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이렇게 짧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건강상의 문제, 거의 뭐 식사를 하고 있지 못하고 제대로 수면을 취하고 있지 못하다는 김건희 씨 측의 의견이 좀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고요. 네. 장시간 조사를 한다고 해서 어떤 유의미한 답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 같고 구속기한 연장이 있었기 때문에 네. 31일까지는 특검 측도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 오늘 오후 조사 진행 과정을 좀 지켜봐야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늦은 시간까지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구치소 내 대면 진료는 김건희 씨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는데 구치소 내에서 대면 진료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원하면 다 가능한 건가요? 이 진료 신청 보고서 같은 부분을 제출을 하면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치소 내에서도 수용자들도 당연히 어떤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적절한 치료와 보호 조치를 받아야 하는 것은 권리임이 분명하고요. 이 교정 시절 내에도 의료진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정 시절 내에 의무진의 어떤 그런 판단, 질병에 대한 유무 확인을 거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이제 외부 병원으로 나가서 진료를 받는 것도 가능한데 네. 1차적으로는 교정시설 내의 의료진의 그런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만약에 대면 진료에서 좀 건강 이상 소견이 나올 경우에 향후 뭐 소환 조사 같은 거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소환 조사를 받지 못할 정도의 지금 건강 상태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될지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좀 확률이 낮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예. 적어도 오늘 이 소환 시간을 오후로 좀 늦춰준 것처럼 일정 부분 특검 측도 배려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사는 조사대로 가야 되고 건강상의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또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특검 측도 이 대면 진료에서의 건강 상태에 대한 그런 질병의 유무 이런 확인은 거칠 것이라고 보고요. 워낙 방대한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적어도 대면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건강 이상 소견이 있어도 향후에도 대면 조사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의혹들이 굉장히 방대한 범위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조사에서는 지난 2차 조사 때 다 완료를 하지 못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 부분을 좀 마저 신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들을 오늘 좀 추가적으로 확인하게 될까요? 결국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관련자들은 이미 유죄 처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어떤 자금을 댔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연 이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정에 관여되는 자금임을 알고도 투자를 한 것인지 이걸 정말 모르고 투자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과정을 보자면 관련자들도 김건희 씨는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해왔기 때문에 수사가 좀 지지부진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특검 측에서는 새로 확보한 물증들이 있습니다. 김건희 씨와 증권회사 직원 간의 통화 내용들, 기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율의 어떤 그런 퍼센티지의 이익금을 좀 약속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 과도한 투자 수수료의 약정 그리고 이전에 그 증권회사 직원과의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해서 김건희 씨는 알고도 이 시세 조정에 가담한 것이다라는 부분 입증이 지금 특검이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특검 측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뭐 통화 내용을 제시한다거나 관련자들의 진술들을 제기하면서 과연 정말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부분이 없는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 이어가리라고 봅니다. 네, 오늘 오전에는 김건희 씨의 측근으로 평가받는 이종호 전 대표를 재소환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김건희 씨 소환 조사에 앞서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일단 이 이종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핵심적인 인물이고 이 도이치모터스와 김건희 씨를 연결하는 그런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하기 때문에 김건희 씨 소환에 앞서 일단 이 이종호 전 대표를 소환해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사 시간을 정해둔 것이다라는 예측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이런 시간선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도 워낙 방대한 혐의들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이렇게 전후에 수사 시간이 책정이 된 것이다라는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이종호 씨랑 김건희 씨가 처음으로 한 공간에서 조사를 받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질 조사 가능성도 제기가 됐는데 특검은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이전에 김혜성 씨랑 건진법사 출석했을 때도 대질 신문 가능성이 나왔는데 하지 않았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그렇죠. 이 대질 조사라는 게 유의미하다. 네. 내지는 실효성이 있는 조사 방법이 되려면요. 양쪽이 상반되는 주장을 할 때 대질 조사가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쪽은 돈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대편은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을 때 대질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양측을 한 공간에서 수사기관이 바라보면서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그렇다면 이들 가운데 오고 가는 그런 답변들을 통해서 어느 쪽 말이 보다 신빙성이 높은지를 판단하는 데 좀 유의미한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대면 조사, 대질 조사라고 우리가 보여지는데 현 시점에서 이전에 있었던 김혜성 씨나 전성배 씨와의 대질 조사도 그렇고 오늘 이제 함께 조사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는 이종호 전 대표도 그렇고 모순되는 부분들이 일부 있지만 반대되는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는 현재로서는 보기 어렵습니다. 일단 이 이종호 전 대표 역시도 이제 이전에는 김건희 씨는 이 주가 조작에 가담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검에서 오히려 무리하게 대질 조사를 진행해서 서로가 오히려 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보다는 각자 조사를 함으로써 유의미한 자료를 좀 획득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들의 친분 관계라던가 언제까지 어떤 친분 관계를 유지했는지 이 과정에서 이종호 전 대표에게 김건희 씨가 어떤 청탁성에 대한 대가 같은 부분을 받은 바나 내지는 이종호 전 대표에게 어떤 이득을 준 바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진술이 쌓여가면서 서로 대척점이 발생할 때 특검은 그 시점에는 대질 조사를 고려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예. 지금 지난 2차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태 전에 이루어졌던 김 씨의 이제 주식 기록까지 제시해 가면서 김 씨의 혐의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사에서는 과연 동일하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궁을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할 거라 보세요? 진술 거부권은 피의자로서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물론 진술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 열려 있습니다. 다만 앞서 있었던 1차, 2차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교적 구속 이후의 조사 초기 단계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김건희 씨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은 특검 측이 어떤 자료를 지금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 조사를 받으면서 제시되는 그런 증거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도이치모터스 전에 이루어진 주식 거래 기록을 제시하는 것이 특검 측이었는데 그렇다면 김건희 씨는 이런 자료까지 특검이 갖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조사 과정에서 인지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일단 진술은 거부하더라도 변호인 접견이라던가 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갖고 어떤 자료가 갖고 있는지를 알고 좀 대비한 이후에 진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면 오히려 내가 적시에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적인 부분을 놓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결코 효율적이거나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비교적 수사 초기라고 볼 수 있는 1차, 2차 조사에서는 구속 이후에 좀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어느 정도 특검 측이 확보한 자료들이 있고 내지는 이것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훨씬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겠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특검이 제시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좀 진술을 할 가능성이 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특검이 쥐고 있는 증거를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전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말을 재판부가 향후에 믿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네. 그것을 우리가 진술의 신빙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빙성이 낮아지는 건 말을 계속해서 바꿀 때 신빙성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네. 그런 상황들을 본다면 오히려 섣불리 일정 부분 진술을 했다가 추후에 이 진술을 바꾸기보다는 조금 더 정돈된 상태에서 물증들이 확인된 이후에 본인의 진술을 좀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 아닌가. 변호사가 보기에는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선택도 할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특검이 쥐고 있는 증거를 파악하는 과정이요. 신문 과정에서 특검의 이제 질문을 듣고 파악하는 건지 아니면 특검이 그 과정에서 증거를 직접 제시하기도 하나요? 그럼요. 특검에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물증 제시하면서도 같은 걸 제시하는 그렇죠. 거군요. 이제 질문을 이어가게 되는데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전에 거래했던 주식 기록들을 보여주면서 예. 이와 관련된 질문들 충분히 지금 주식과 관련해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 아니냐. 주식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세 조정에 가담된다는 걸 모를 수 없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의 질문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특검 측도 지금 어떤 카드를 쥐고 있는지가 김건희 씨 입장에서도 앞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김 씨가 이제 지금까지는 대체로 진술을 거부해왔고요. 특검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구속 기한을 31일까지로 연장을 했고 이제 기한은 한 열흘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특검이 이제 기소를 하기 전에 최대한의 조사를 좀 마치고 재판부에 넘길 때 좀 증거도 많이 이제 수집을 해서 넘겨야 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좀 어떤 전략을 펼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열흘 정도의 시간은 더 벌어 두었지만 열흘이 길다면 길지만 이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또 짧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압수수색 같은 부분을 단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갈래로 지금 증거를 모으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이는데요. 여러 증거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증거를 잘 엮어내어서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입증이 되는지를 논리정연하게 파악하는 것이 수사력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장황하게 압수수색도 단행하고 있고 소환 조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진행을 해서 얻은 그 산출물을 어떻게 해석하고 풀어내느냐가 지금 특검 측의 과제라고 보여지고요. 남은 기간 동안 일단 충분히 자료는 모아가고 그 모은 자료를 가지고 어떤 유의미한 입증을 해낼 것인가. 결국 제대로 어떤 혐의점들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 그래서 확실한 진술을 이끌어내는 것이 앞으로 특검이 남은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오후 2시에 조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만큼 김 씨의 동의가 있다면 심야 조사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오늘 심야 조사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역시나 좀 건강 문제가 변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 소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피의자 입장에서도 예. 한번 출석한 김에 조사를 다 받고 가겠다라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 조사가 진행되는 것보다 한 번에 길게 조사를 받겠다라는 선택도 분명히 가능하지만 김건희 씨는 이전에도 소환 통보를 받을 때 한 번에 한 쟁점씩 여러 번 조사를 받고 싶다라는 입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이제 장시간, 야간까지 조사를 받기보다는 좀 짧게 조사 시간을 좀 줄여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하지만 이것 역시도 그 당시의 판단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 재량권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오후에 진행될 조사 과정, 그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건진법사와 통일교 청탁 의혹 이 부분도 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핵심 인물이죠.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오늘 구속 갈림길에 놓였는데요.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됐다는 건 수사가 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을까요? 그렇죠. 구속영장을 발부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혐의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증이 필요하고요. 구속 사유,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부분에 관련해서 결국 어떤 알선수재, 청탁을 받았고 이것을 매기해주면서 금전적인 이득을 전달해 주려고 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특검 측에서는 물증을 확보하고 범죄 혐의를 입증했다라는 자신감을 익힐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수사가 진척이 된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해석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그 전성배 씨가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을 포기했잖아요. 뭐 구속을 그냥 받아들이겠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근데 구속을 받아들이겠다 내지는 별도로 방어권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다만 이건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불출석하겠다라는 의미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네.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사실상 방어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예. 때문에 이전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직접 출석을 해서 좀 제대로 방어권 행사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바가 있습니다. 예.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본인이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불출석하겠다라고 해서 무조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이제 특검 측은 출석을 하게 되고 재판부는 구속의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피의자 입장에서 과연 지금 구속이 필요한지 그 입장을 들어보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이 피의자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건 예. 굉장히 확률적으로 보면 낮은 일이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발부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 보이고요. 예. 당연히 출석을 하지 않게 되면은 심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피의자가 심사를 포기할 경우에 심사 결과는 피의자한테 불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될까요? 그렇죠.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을 해서 피의자가 하는 건 적어도 재판부 앞에서 내가 구속 사유가 없다. 지금 열심히 성실하게 수사를 받고 있으며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재판부는 특검 측이 제시하고 있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증거라던가 범죄 혐의점이 소명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질 확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고요. 출석하지 않는다면 피의자에게 당연히 불이익하게 판단이 나올 가능성, 확률적으로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특검이 통일교 전 간부가 전성배 씨를 통해서 이제 김 씨에게 이제 흘러 들어갔다는 이 고가의 물품들의 실물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 이 영장실질심사의 어떻게 보면 핵심 증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영장실질심사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저는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예. 특검 측이 주장을 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일단 이 실물, 그러니까 계속해서 논란이 되었던 샤넬백이라던가 이것을 뭐 구두를 교환했다는 그 구두, 그리고 다른 또 다이아 목걸이, 그라프 제품의 다이아 목걸이는 실물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실물이 확보되지는 못했지만 구매 영수증은 확인이 되었고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이 된 부분, 그리고 이 제품을 김건희 씨의 최측근 수행비서가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서 다시 전성배 씨에게 전달했다. 뭐 이런 부분까지만 확인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전성배 씨의 주장을 얼마나 믿을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이 좀 남습니다. 네. 이런 고가의 제품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쉽게 좀 납득이 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예, 예. 그렇다면 신빙성이 좀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특검 입장에서는 이 실물을 고의로 은폐한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파고들면서 이 신빙성이 낮은 진술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부분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김건희 씨 측근들의 상황을 보면 이종호 전 대표 구속됐고 김혜성 씨 구속됐고 이제 전성배 씨도 구속 확률이 좀 높은 상황인데 이들의 구속이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렇죠. 이제 관련자들이 연달아 구속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자면은 일단 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오늘도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종호 전 대표도 이제 같은 시간에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네. 그러니까 대제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비슷한 공간 바로 옆에서 나이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와 밀접한 사람이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심리적으로 저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핵심적인 관련자, 피해자들이 줄줄이 구속을 하게 되면 구속 이후에 사실 진술이 일부 변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때는 좀 진술을 꺼린다거나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다소 유리할 수 있는 증언을 했던, 진술을 해왔던 관련자일지라도 구속 이후에는 이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사실에 부합하는 내지는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진술들로 진술이 일부 변화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줄줄이 구속이 이루어진다면 결국 진술 변화 가능성도 높아진다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김건희 씨에 대한 기소라던가 그 이후에 기소가 된다면 재판 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네. 됩니다. 예. 네. 특검이 아직까지는 대질신문을 계획하고 있진 않은데 향후에 대질신문을 하게 될 가능성은 남아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진술들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조사를 지금 한참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라 무리하게 대질신문을 진행하기보다는 각자가 하고 있는 이런 진술들을 좀 최대한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모아진 진술들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했을 때 모순되는 지점이 딱 나왔을 때 그래서 대질 조사를 했을 때 좀 효과적으로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높은지를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시점이 된다면 그 시점에서는 특검도 대질 조사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네. 자,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씨를 직접 면회를 한 내용을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서희건설이 정권과 짜고 우리를 죽이려 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담긴 발언인지 좀 궁금하고 지금 서희건설 회장 소환 일도 좀 조율 중인 것으로 좀 알려졌어요. 지금 어떤 의미가 된 좀 발언으로 봐야 할까요? 이게 지금 오늘 아침에도 보면은 구치소에서 의무실에서 이제 진료도 받고 또 변호인단하고도 접견도 마쳤는데 이 신평 변호사의 의견에 대해서 변호인단이 정면 반박하는 입장도 또 냈거든요. 그러니까 신평 발언이 김건희 씨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는 입장을 냈어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오늘 오전 내내 뉴스가 도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를 접견을 하고 일반 접견을 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발언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발언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보자면은 이제 서희건설이 정권과 결탁을 해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취지, 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원망, 지금 전체적인 상황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끝까지 버텨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김건희 씨의 변호인단 측에서 이 신평 변호사의 발언들이 왜곡된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서 예. 어디까지가 실제 김건희 씨가 한 발언이고 어디까지가 신평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가 덧붙여진 것인지 나누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맞습니다. 다만 지금 앞서 언급해 주신 이 서희건설이 정권과 합심해서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네. 이런 부분은 실제 만약 관련된 내용, 유사한 내용을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 서희건설이 제시했던 자수서가 김건희 씨의 구속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클리프 고가의 목걸이가 처음엔 지인에게 빌렸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모조품이다라는 구체적인 진술을 했는데 서희건설 측이 본인이 구매한 것이며 이것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라는 전혀 상반되는 이 진술을 함으로써 이 당시에는 이 구속영장에 이 목걸이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김건희 씨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그런 확실한 심증을 심어주기에는 충분한 자료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좀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이 서희건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하지만 이것도 확대 해석은 좀 어려운 부분이 지금 김건희 씨가 심평 변호사가 본인의 발언을 왜곡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특검이 서희건설 회장 소환이를 조율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 이미 그 서희건설 회장은 자수서도 제출을 한 상황이잖아요. 여기 관련해서 조사는 향후에 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조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제 자수서는 이 목걸이의 행방, 목걸이의 구입 부분이라던가 그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서희건설 보스나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되었고 그 가운데 유의미한 자료가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자수서를 제출하지 않았나 예측이 되고요. 소환을 통해서 서희건설, 특히 그 서희건설의 맞사위가 이런 고위공직에 임명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청탁이 개입된 부분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한 의혹과 함께 서희건설에게 어떤 특혜가 주어진 바는 없는가, 그리고 지금 문제대가 되고 있는 반클리프 목걸이 외에도 다른 제품들의 구매 이력도 확인이 되고 있어서 그렇다면 그 해당 고가의 제품의 현재 향방은 어디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 특히 그 비상계엄 이후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삼청동 안가에서 김건희 씨와 서희건설 대표가 이전에 만났던 적이 있다. 이런 진술도 자수서에 담겨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도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예. 앞서 김 씨가 변호인단을 통해서 또 남편하고 다시 살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입장이 전해지기도 했고 어제 심평 변호사와 관련한 발언들이 막 나오긴 했지만 변호인단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지만 또 심평 변호사 입장은 아직 나오진 않았거든요. 이렇게 지인들을 통해서 얘기들이 나오는 게 하나의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왜냐면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심평 변호사가 이제 접견을 마치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나오면서 그 나왔던 이야기들은 사실 해석을 해보자면 다분히 정치적인 메시지라고밖에 맞습니다. 평가가 될 수 없겠죠. 어떤 지금 현재 정권에 대한 불만 내지 비판, 우리를 함께 죽이려고 한다. 차라리 내가 이 구치소에서 계속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좀 다시 정계 복귀를 희망하는 그런 듯한 메시지를 담을 수 있었고 이 메시지를 받는 지지층은 좀 결집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 아니냐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도 본인의 재판에 있어서 유리한가?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성실하게 조사를 받아야 되고 관련된 의혹에 대해 해명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렇게 옥중에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수사 과정이나 만약 기소가 된다면 이후의 재판 과정에서는 좋은 영향으로 줄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서 김건희 씨 입장에서도 이제 접견은 진행은 하였고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간 부분까지는 맞지만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곡되었다,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좀 선을 긋는 입장을 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사실 이 두 당사자만 알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심평 변호사도 어떤 입장을 내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내란 특검팀 소식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고 또 폐기했다라는 의혹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이제 내일 재소환하는데요. 지난 조사에서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추가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한 총리에 대해서 확인할 게 아직 많이 남아있는 건가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바로는 이제 한 차례 정도 더 소환 조사를 진행을 하고 곧바로 구속을 하려는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일단 추측에 불과한 상황이고요. 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전에 헌법재판 과정에서 진술 증언했던 부분과는 다르게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무총리라는 그 공적 지위의 무게
그 책임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더욱더 적극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했어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상계엄의 정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해 주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하게 한 것이 아니냐, 내지는 그 이후에도 사후에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을 작성하는데 관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전에 한덕수 전 총리가 해왔던 진술들, 사후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CCTV 확인을 네. 해보니 그 문건을 좀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확인된 점. 예, 예.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 역시도 어떤 이런 걸 막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진술과 좀 배치되는 진술들,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특검이 확인을 하면서 내란죄의 주요 인물을 종사했다는 혐의 내지는 직권 남용을 한 것은 아닌지, 위증의 혐의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라 봅니다. 네, 한 전 총리는 진술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조사 시간도 굉장히 길었잖아요. 이런 태도가 조사 후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습니다. 결국 어떤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와 재판은 기본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 것이 대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구속의 필요성이 있을 때 구속이 되는 것이고요. 성실하게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수사 협조적이라는 태도를 반증해 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다면 구속은 피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적극적으로 좀 수사에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의 사건 현장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